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가을 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학생들은 또다시 대학 근방 아파트로 옮겨나가는 시기입니다. 졸업한 마지막 해에 접어드는 아들을 둔 한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 집을 떠날 때면 왠지 아쉽기만 합니다. 평생 데리고 살지도 못할 것이고 성인이 된 아들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주말에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 오라고 엄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고 아들은 고개만 끄덕거리는 모습은 모든 가족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건강하게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엄마는 차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게 됩니다. 아무튼 또 새로운 한 해 도전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캘리포니아, 디지털 프라이스 태그, 외로움, 침식되는 해변가, 그리고 변한 소비 형태입니다.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많은 비즈니스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났죠. 바로 이유는 사업하기 좀 더 좋은 주로 간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스탠포드 대학 내 후버 인스티튜트에서 내놓은 분석 결과를 보면요. 지난 2018년에서 21년 동안 무려 352개의 비즈니스가 본사 위치를 바꿨습니다. 바로 이들은 모두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서 다른 주로 간 것이죠. 이렇게 떠나는 비율이 2020년에서 21년 1년 동안에 무려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LA 카운티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탈캘리포니아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달 이 일론 머스크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스페이스X를 현재 호손에서 텍사스주로 옮길 계획이라고 했고 또 쉐브론도 본사 헤드쿼터를 텍사스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본사들이나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닫고 텍사스주나 네바다, 플로리다 같은 곳으로 옮기는 이 거대한 움직임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또 여기에는 100년 이상 이 기간 동안 LA의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Farmer John Meat Packing 공장 역시 작년에 영업을 중단하고 앞으로 비즈니스 운영을 다른 곳에서 한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널리 알려진 사업체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것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실제로 이것보다 작은 중간 사이즈나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체들도 어려운 가운데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가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유들이야 다양하겠지만요. 그래도 그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은 이 어려움은 높은 세금에 임금, 유틸리티, 에너지 비용 이 모든 것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캘리포니아주가 비즈니스하기 가장 어려운 주 중에 리스트의 최고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도시 차원에 이런 캘리포니아 비즈니스들을 포섭하려는 노력까지 겹치면서 시정부 차원의 많은 이점을 약속하고 유혹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실정에 그렇지 않은 현실도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반대이죠.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즈니스하기 힘든 상황에 많은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수많은 작은 비즈니스들, 이 스몰 비즈니스들은 떠나지 않는 것도 상당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즈니스들도 경비 절약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기회를 찾고 있지만 물론 어느 비즈니스이고 수익이야말로 비즈니스의 가장 절실한 것은 잘 알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LA 수많은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들은 사업의 성공을 측정하는 데 오직 순수익과 손실에게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한 예가 있습니다. 현대 4대째 이 기업을 이어가고 있는 비프 저키 가업의 이 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100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증조 할아버지가 세운 비즈니스, 이 사업체에 지금 오늘날 아침마다 들어가 일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본인에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로 이어지고 내 아버지, 이제는 내 사업체가 되어서 커스터머들을 반기는 이런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종업원들에게도 연결되면서 이 종업원 중에는 25년 넘게 일한 사람들도 상당수 되고요. 또 그 중에서는 이곳을 떠나서 그들 사업체를 차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에서 이 본인이 임금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이곳에 머물면서 오히려 현재 있는 종업원들에게 더 나은 베네핏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투자하면서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여기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주에서 많은 이 캘리포니아 비즈니스들이 옮겨오게 접근해 오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만든 연결을 절대 끊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A 커뮤니티의 한 일원임을 높게 산다고 말하고요. 올해 들어서 우리 사업체가 애초부터 세워왔던 이 미션에 더 맞는 다양한 행사를 추구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과 물건 도네이션 등을 통해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또 어려운 가정, 활발한 커뮤니티 봉사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런 대형 기업 코퍼레이션과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 간의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형 코퍼레이션이야말로 수천 명의 로컬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대대적인 세금을 시정부에 내고 있죠. 그러나 이런 대기업들은 언제고 어떤 이유로든 금방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는 410만 개가 넘는 스몰 비즈니스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750만 개 이상 직업을 창출하고 이것은 직업 전체의 47%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중에 지금 3분의 2가 소규모 비즈니스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LA시 전체 사업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대규모 코퍼레이션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체가 LA로 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스몰 비즈니스들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이 상무부 집계를 보면 2022년에서 23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 전체 새로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 7.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떠난 비즈니스 비율의 LA 카운티가 주 전체에서 최고이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늘어나는 것도 이 주 전체에서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이 자리 잡은 비즈니스들이 오래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소규모 비즈니스들 사이에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더 낫게 노력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더 인식할 수 있게 이것이 LA에서 생산된 것임을 강조하자는 것도 이런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시정부 차원의 로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업체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줄 것을 원하고 새로운 직업 창출이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수치가 있습니다. 요새 생활비나 모든 것이 힘든 상황임에도 반대로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교육 수준이 높은 비율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적인 면을 앞장서는 기술 분야, 의료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많은 고등교육 두뇌들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이죠. 2022년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 3분의 2가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 인구가 2021년에서 22년 사이 다소 감소했지만 이 학사 학위를 소유한 사람 비율은 오히려 1.6%가 늘어났고요. 대학원 학위 소유한 사람들의 비율은 2.6%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탈 캘리포니아가 뉴스가 지난 몇 년간 우리 귀에 들리지만 많은 숫자 소규모 비즈니스들, 여전히 이곳을 지키려는 숫자는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로서리 마켓, 슈퍼마켓에 가보시면 이렇게 진열된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가격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적혀 있는 이 프라이스 태그가 있는데 이제 이 프라이스 태그도 디지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버뱅크에 위치한 월마트에 들어서면 이제는 디지털 가격표가 붙어 있고요. 2026년에 가서는 전국에 있는 2,300개 넘는 모든 매장에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월마트는 소매업계의 리더이죠. 바로 소매업의 대명사인데 또 여기에 동참하는 스토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로서리 스토어의 대표적인 크로고 역시 그동안 사용하던 종이로 만들어지고 잉크로 적던 가격표를 이제 전자 디지털 프라이스 태그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가격표는 가격을 마음대로 신속하게 올리거나 낮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전자진열대의 가격 이 레이블은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번져나갈 예정인데요. 이 중에 리더인 월마트는 이미 캘리포니아 몇 군데 매장 안에는 이미 새 기술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변해가고 이런 변화의 추세에 변화를 두고 우려하는 측도 있습니다. 이런 가격표 프라이스 태그가 변해가는 디지털로 변해가는 것이야말로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하는 것이 너무 손쉽고 자유로워진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두고 소매업계들은 디지털 프라이스 태그이 절대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믿는 소비자 보호단체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디지털 프라이스 태그로 소매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종업원이 필요에 따라서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가격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가격을 바꾸려면 프린트된 새 가격을 거기에 적어놓고 제자리 올려놓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이런 것을 크게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효율성이 높은 옵션을 두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밥 케이시 상원의원 이들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의원들인데 이들과 또 소비자 보호단체 전문가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가격을 이렇게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그로서리 스토어들은 커스터머들에게 불리함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으로 우려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가격 태그로 크로고 같은 그로서리 체인점들 원하는 대로 가격을 조절하는 이 소위 다이내믹 프라이싱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지적이죠. 가정의 필수품들의 가격을 하루 중에서도 시간대에 따라서 또는 기후에 그날 기후 등 실시간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날씨가 아주 덥고 뜨거운 날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리고요. 또 다가오는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 뉴스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구입할 것 같은 물이라든지 깡통 음식들의 가격을 손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두고 월마트나 크로고 측에서는 절대 가격을 변화시킬 일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가격 시스템은 전체 들어가는 경비 절감에 따른 변화라고 그들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로고의 모든 정책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가격을 낮추는 데 있다고 강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커스터머들이 한층 더 손쉽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월마트 역시 가격은 하루 내 같을 것이라고 강조하죠. 월마트는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저렴한 가격을 찾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이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가장 잘 지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4분기 기대 이상 실적을 올리고 이 기록이 4.2% 세일 증가를 보았고 첫 번째 4분기도 3.8%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로서리 산업계 분석가인 필 레머 씨는 디지털 프라이스 태그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 것은 분명하다. 경비 절약도 많이 해줄 것이고 더욱이 요새같이 종업원 구하기 힘든 상황에 이런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것이 설치되고 나면 아무리 소매업계들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도 가격 바꾸는 것이 엄청나게 손쉬워지면서 절대 그들 말을 다 믿기 힘들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의 소매업계 매니지먼트 분야 전문가인 산티아고 갈리노 교수는 소매업계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
디지털 태그로 바꾸는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그는 많은 소매업계 사람들과 대화를 가져보았는데 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토어 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경비 절감이 최고 이유라는 주장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로서리 마켓 산업계는 순수익 마진이 아주 낮은 곳이라면서 이번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 어떤 것보다도 이 경비 절감의 최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리테일 와이어의 CEO인 도미닉 마세란디노 씨는 아무리 효율성을 높이면서 종업원 임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커스터머들의 신뢰나 단골 커스터머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가 하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소비자들이란 이 상당히 의심을 쉽게 갖는다면서 어떤 제품이나 새로운 것이 나오면요, 소비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것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오른 현실에 가격에 대한 변화에 어떤 것이라도 예민해져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죠. 이런 예로 패스트푸드 스토어 체인점의 하나인 웬디스 햄버거 있죠. 웬디스는 새로운 디지털 가격표를 올해 초부터 시작하면서 큰 비난을 받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를 쉽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바쁜 점심시간대에 줄에 서 있다면 아마도 본인이 사서 이 먹는 음식 가격을 더 내고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난이 있죠. 웬디스는 $2,000만 투자해서 새로운 디지털 메뉴 보드를 설치하고,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월마트와 크로거 이야기가 들리면서 웬디스는 절대 아니라고 늦게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 디테일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웬디스인데요. 디지털 메뉴 보드로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 오히려 커스터머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침 브렉퍼스트 타임에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스토어에 오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반대로 점심때에는 가격대를 높일 수 있다고 전문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웬디스에 들어서려면 2025년 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월마트와 크로거, 더 나아가서 이 패스트푸드 음식점들까지 앞으로 디지털 프라이스 택이 등장하면서 가격도 마음대로 손쉽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덥고 뜨거운 날씨, 여름 날씨에 시원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가격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외로움은 절대 좋지 못한 것이죠. 특히 고령의 시니어들의 경우 외로움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라는 하는데요. 미국 지금 실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 가까운 친구가 없다고 말한 남성의 숫자가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방정부 서전 제너럴이 내놓은 미국 내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상황이 지금 위험 수준에 이미 넘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물론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지만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팬데믹 이전에도 외로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로움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복잡하고요.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절대 반듯한 한 가지 최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로움 그러면 loneliness라 그러죠. 이 외로움은 고립이라는 isolation보다 한층 더 복잡한 것입니다. 바로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연결보다 더 많은 정도의 목말라 있을 경우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브리검 영 유니버시티 대학의 정신과의 줄리안 홀트 런스타트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은 외로움을 한 번씩 경험하는데
이럴 때 흔히 본인 자신이 싫어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회생활을 오히려 더 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결국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여파만 밀려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기적인 외로움,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외로움의 여파는요,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우는 것이나 술을 마시는 것처럼 부작용을 똑같이 초래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심혈관 시스템과 뇌 건강을 해치고 장기적인 우울증, 디프레션으로 가게 만드는 위험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외로움, 어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변하는 인생의 상황들이 외로움을 자극하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 인생 중에 막 성인이 된 early adulthood 기간에 외로움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활동 레벨도 높아지고 열심히 일하는 나이 중년 시기가 되면 외로움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러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외로움은 또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죠. 미국 정신과 협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34세 젊은 층의 30%는 일주일에 여러 번 외로움을 느낀다고 나와 있고요. 2013년 미시건 대학의 Healthy Aging National Poll에 나타난 것을 보면 50에서 80세 사이 미국인 중 37%는 외롭고 동반자가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인이 막 되는 나이와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외로움이 생기는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이 대학을 막 졸업하고 새로운 도시에 새 직장을 따라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포인트. 이때는 새로운 친구들 관계 중에 외로움을 겪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커리어를 막 시작하는 젊은 층이면 이 버는 인컴도 비교적 낮을 것입니다. 2023년 갤럽이 조사한 것을 보면 연봉이 24,000달러 이하 버는 경우에는 외로움의 확률이 더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늘어가고 인컴도 올라가고 로맨틱 관계에 결혼까지 하게 되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회적인 긍정적인 환경이 점점 더 자리 잡게 되면서 외로움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은퇴 나이가 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연결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또 성장한 자녀들은 각자 커리어를 찾아 나가게 되고 직장에서 은퇴를 한 이후에 동료들과 연결도 줄어듭니다. 건강 문제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고 결국 건강 문제로 움직임의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남도 추가로 줄어듭니다. 거기다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라면 외로움의 강도는 최고조로 달한다는 것이죠. 또 최근 들어 외로움을 두고 남녀 간의 차이를 두고 대두되는 현실에 실제로 남녀 차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한 개 보면 외롭다가 리포트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2021년 시그나 앤 모닝 컨설트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는 남녀 간의 차이는 없다고 나와 있고 또 2019년에 메타 어널리시스 결과를 보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볼 때 이 외로움의 확률은 남녀 간의 같은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거치고 난 후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 숫자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말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15% 높게 나와 있습니다. 외로움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한 가지 이 결혼 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구별하는데 결혼한 사람이 사실 사망 위험도도 낮다고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도 정신적인 지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인생 단계도 외로움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그나 연구 결과를 보면 싱글 페런트의 경우 외로움 확률이 높고요. 또 2021년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절반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겪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스테이지에 따라서 외로움의 강도도 변한다고 나와 있네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독신으로 홀로 사는 사람, 이 외로움의 확률이 높을 것은 당연하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연결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너무 적극적이다 보면 부작용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사회적인 연결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울증이라든지 약물 중독,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외로움에 직결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나이를 막론하고 신체적인 불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외로움의 위험도는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움직임에 제한적일 경우 집 바깥에 나가기 힘들게 만들고 이것은 나이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이 만성질환에 고생하는 경우도 외로움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불균등도 한몫하는데요. 히스패닉 성인 중 75% 그리고 흑인 중에 68%가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 성인 평균 58%보다 더 높고요. 또 이런 외로운 문제에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흑인 히스패닉 성인들 사이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떤 형태의 사회적인 연결에 가장 목마른지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까운 친구와 마음이 닿는 대화를 갖는 것을 찾는지,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 칵테일의 대화가 그리운지,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좋은지 본인의 필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시작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르고 그들이 처해 있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절대 혼자 있지 말라는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거센 파도가 들이닥치는 태평양 해변가. 요새 기후 변화 때문인지요, 이 침식되는 정도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인데 바로 말리부 지역 해변가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곳은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곳인데 이 부자들 간의 이 법정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말리부의 브로드비치라는 이웃에 사는 제임스 콜버그라는 남성은 바로 옆에 사는 빌리어네어 비즈니스맨의 야구 구단주인 이 마크 아타나시오스를 법정 소송했는데,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퍼블릭 비치를 마치 본인 모래사장인 것처럼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공사에 사용되는 컨스트럭션 장비를 동원해서 이 브로드비치의 모래를 대거 파내가지고 본인 개인 땅에 옮겨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이 공공 해변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번 소송을 접수한 제임스 콜버그는 글로벌 투자회사 콜버 크라비스 로버츠의 회사 창업자의 아들이고요, 빌리어네어입니다. 이 소송을 당한 아타나시오스는 바로 야구 구단주 밀워키 브루어스의 구단주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동안 해변 침식으로 고충을 앓고 있는 말리부의 브로드비치에 나란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웃 관계이죠. 사실 이곳은 예전부터 침식 피해가 심한 곳입니다. 2011년 이 지역의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은 브로드비치를 따라 복구 프로젝트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가서는 이 잘 알려진 이웃들이죠. 더스틴 호프먼, 레이 로마노, 피어스 브로스넌 등 이들이 모은 3,100만 달러를 모아 내놓으면서 해변의 모래를 다시 채우는 복구 작업에 앞장선 적도 있는 곳입니다. 정말 이곳 브로드비치는 헐리우드의 유명 연예인들, 대기업 총수들을 끌어모으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센 태평양 파도와 수많은 폭풍이 들이닥치면서 해변이 많이 상하고 침식이 해오던 곳입니다. 그리고 카운티 정부 차원에 1마일 되는 해변에 모래 복구 작업이 여러 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면적 안에 거주하는 121채 주택 주민들은 모두 함께 3,100만 달러를 모았던 것이죠. 물론 이 중에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낸 액수가 가장 컸지만 워낙 부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 이런 커다란 금액이 모인 것입니다.
이 금액들은 비치에 모래를 다시 복구시키는 작업에 사용됐던 것이죠. 이곳에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은 해변가 절벽이나 모래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모래를 복구시키는 작업이 성사되면서 너무나 기쁨을 나타냈는데 더욱이 반복되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피해는 점점 더 더해오던 추세였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프로젝트를 두고 회의적인 견해도 많았는데요. 이전에 캘리포니아주의 해변가 모래 언덕에 재창조된 적을 본 적이 없다면서 복구 작업의 성공도는 절대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된 프로젝트는 내륙으로 40마일 정도 들어간 지역에서 고대 해양 퇴적물이 있는 곳에서 30만 큐빅 야드의 모래를 매 5년마다 가져올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래를 정기적으로 옮겨서 바다에 복구를 한다면 해변이 1970년대 초 시절과 비슷한 모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해변 침식의 역사를 가진 이곳에 이번 법정 소송이 접수된 것입니다. 법정 서류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난 3월 아타나시오 씨는 브로드비치에 그가 소유한 2개 부동산에 한 개는 집이고 다른 곳은 빈 땅이라고 하는데 공사 퍼밋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바다를 향하는 벽에 복구 공사 퍼밋을 받았죠. 그런데 6월이 되면서 갑자기 컨스트럭션 팀이 나타나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을 파는 엑스커베이터 장비들, 또 파도치는 장소까지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은 것이죠. 이 공중 비치 모래를 퍼내서 아타나시오 개인 부동산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122페이지가 넘는 법정 다큐멘트 안에는 모래를 파내고 옮기는 엑스커베이터 또 불도저가 모래를 퍼내고 이 따라 넓게 퍼뜨리는 장면이 무려 100장 넘게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반대측 아타나시오 측 변호인들은 그들은 퍼밋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비슷한 일을 해온 회사라고 강조하고 해변가 복구와 보존에는 전문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해변가가 처해 있는 응급 상황에 이런 복구를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거대한 바다 힘에서부터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7월 콜버그시 변호인 측은 캘리포니아 코스털 커미션에 연락을 취하고 현재 프로젝트를 리포트하려 했지만 이 아타나시오 측 현장을 중단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법정 소송에는 이들 장비에서 오일이 새나면서 비치를 더 추가로 오염시키고 일반인들이 비치에 들어가는 데 방해한다는 내용도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공사로 인해서 이제 공공의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1976년 책정된 캘리포니아 해변가 개발에 저촉되는 이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당장 컨스트럭션이 중단되고 모래가 복구되고 벌금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죠. 캘리포니아 해변가는 사실 기후변화로 지난 몇 년간 엄청난 해변가 침식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에만 들어서도 지난 4월, 5월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 엄청난 강우량으로 인해서 이 하이웨이 1번이 무너진 적도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내려가서 샌클레멘티, 데이나 포인트 지역에 이 땅이 흘러내리면서 랜슬라이드로 수백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3년 연구 결과를 보면 210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해변가 중 20에서 70%가 거대한 침식으로 다 사라질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변가 침식을 두고 공공 모래를 개인 프로퍼티로 옮긴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이 벌어진 현재 과연 빌리어너들 간의 모래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미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흔히 소비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새 소비자들이 돈 쓰는 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새 미국 소비자들은요, 너무 비싸서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파크를 가는 것을 줄이고 맥도널드의 빅맥을 사양하고 스타벅스에도 가는 숫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반대로 월마트나 All You Can Eat 식당들만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월마트 세일 실적은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미국 내 최고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소비자들의 이런 변화에 가장 잘 맞추는 곳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저렴한 최고 딜만 찾아다닙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 수치는 가장 낮게 변했음에도 미국인들의 그로서리 가격이라든지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수 필수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잘 아는 곳이 바로 월마트라는 지적이죠. 가장 적절한 스윗 스팟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제 스타벅스에서 $6짜리 아이스 커피를 멀리하고 맥도널드에 가서 $15 내고 햄버거 딜을 외면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월마트에서 그로서리의 모든 필수품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CEO는 인컴 레벨이 어디에 있건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겐 가격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월마트 세일의 절반 이상이 그로서리에서 오는 현실입니다. 분석가들 말에 의하면 그로서리를 비롯해 모든 것들의 월마트 가격이 전통적인 슈퍼마켓에 비교해서 평균 25%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월마트 측에서는 월마트와 샘스 클럽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타겟이나 월그린스 같은 많은 체인점들은 이제 부랴부랴 가격을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체인에 이전에 놓친 커스터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내린 결정이죠. 사실 월마트는 전통적으로 인컴 레벨이 낮거나 중간 인컴 레벨 사람들이 주로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연봉이 $100,000가 넘는 레벨 사람들도 월마트를 찾고 있는 현실이고 높은 인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매업 분석가인 마이클 베이커 씨는 요새 쇼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 3군데 아마존, 월마트, 커스코만 찾는다는 것이죠. 물건 가격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월마트는 사실 엄청난 광고에 마케팅에 집중하고 최근 몇 년간에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스토어 리모델링과 온라인에 집중하면서 아마존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형태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면서 그러나 돈을 쓰는데 한층 더 골라서 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살 것이고 어디서 구입할 것인지 한층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지난 7월에 미 상무부 보도에 의하면 놀랍게도 소매업의 소비가 1%나 상승해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홈디포의 한 간부는 소비 형태는 생각보다 굳건한데 집을 수리하는 규모는 한층 더 줄어들었다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빌딩 머티리얼이나 목재, 건설 장비 구입도 더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자들, 소비 형태는 여전히 굳건하지만 돈을 쓰는 대상에서는 큰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이런 대표적인 곳이 앞에 말씀드린 스타벅스와 맥도널드인데 스타벅스는 두 번째 4분기 세일이 최악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맥도널드는 작년에 비교해서 세일이 0.7%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갑자기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이 맥도널드의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오른 물가로 인해서 이제는 마침내 더 이상 구입을 거부하는 포인트에 도달했다는 분석가들 말입니다. 점점 더 값싼 딜만 찾는다는 것이죠. 소비자들 여전히 돈을 쓸 것이지만 이제는 같은 것에 이런 높은 가격은 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음식을 구입하는데 한층 더 고르고 저렴한 딜을 찾아다니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현상은 체인 식당들에게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체인점들도 대책을 마련합니다. 점점 세일 아이템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체인점이 바로 스타벅스와 맥도널드입니다. 이런 현실에 이제는 그 가격이라면 들어와 앉아서 풀 서비스를 받으면서 같은 음식을 즐기라고 애플비즈나 치포틀레,
스윗 그린 같은 식당들이 도전장을 내밀기도 합니다. 여기에 칠리스도 합세해서 맥도널드의 커스터머들을 빼앗아 가려는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맥도널드는 이렇게 잃어버린 커스터머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 노력 중입니다. 점점 더 다양한 $5 밸류 밀들을 내놓고 있죠. 요새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가는 곳마다 예전에 북적거리던 식당들이 한산한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파킹 자리가 없어서 그곳에 가기 싫었던 식당이 이제는 파킹에 빈 곳이 제법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가격이 저렴한 곳만 찾아다닌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또 식당에 들어가서도 주문하는 아이템들도 줄어들고요. 가격이 저렴한 옵션을 주로 고르는 사람들 비율도 높아졌다는 한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식당도 초저녁 주로 볼 수 있는 해피아워를 찾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제대로 메뉴에 있는 가격을 내고 음식을 먹는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팬데믹을 시작으로 극심해진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그로서리 아이템에서부터 필수품 모든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 저렴한 옵션을 찾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앞에 전문가 말처럼 요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존, 월마트, 커스코에서 모든 쇼핑을 한다는 말이 결코 억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소비자들을 돈은 여전히 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소비 형태로 인해서 한층 더 저렴한 옵션과 좋은 딜만 찾아다니고 음식도 all you can eat 무제한 옵션이 크게 선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새는 정말 모든 것의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의 돈 쓰는 형태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로서리 마켓을 가는 것부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메뉴를 주시하면서 가격에 가장 큰 무게를 두게 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스타벅스의 커피를 픽업해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에 5, 6달러가 넘어가는 현실에 이제는 다른 옵션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거기다 신속한 이유도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맥도널드에 들리던 것도 이제는 거의 가지 않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판매 세일의 감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떠나간 커스터머들을 되찾기 위한 차원의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지난 몇 년간 뛰어오른 모든 물가가 예전 수준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